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괜찮으니까 힘내라고 하지마. 작가 장민주. 옮김이 박영란. 출판사 예문 아카이브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예문 아카이브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이모, 삼촌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딸기만두입니다. 요즘 제가 고른 책들의 대부분이 힐링이 됐으면 하는 책들인데 위로나 힐링이 좀 되고 계신가요? 오늘 읽을 책 또한 제목부터 확 와닿았습니다. 괜찮으니까 힘내라고 하지 마.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가장 많이 흔히들 하는 얘기로 힘내, 화이팅, 좋아질 거야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책처럼 본인은 스스로 그 동굴에서 나오는 법을 알고 있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저런 말로 푸시를 한다면 어떨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런 말보다는 함께, 꼭 함께 욕을 같이 해준다거나 아니면 울어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고마우면서도 버거울 것 같습니다. 잠깐 울어도 좋고 잠깐 주저앉아도 좋을 시간을 갖게 해줬으면 하고 바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저앉는 시간이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데 작가인 김민주 씨에 대한 얘기는 많지 않아요. 이분이 학교를 대만에서 다닌 걸로 나와 있는데 외국분이신 듯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우울증 8년차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이 책을 통해 우울증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대요. 그리고 미운 사람이 있다면 애써 용서할 필요도 없고요. 얼마 전 저는 집안의 가장 어른인 할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은 제 얼굴을 보며 그래 힘들지? 애쓴다. 아마 제 딸에 대한 부분을 힘들 거라 생각해서 해주신 말씀 같았습니다. 손이 많이 가긴 합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단함보다는 마음의 풍족함이 크기 때문에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때문에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많다고요. 때로는 힘에 겹고 지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싶고 그랬으면 할 때 차라리 기분이 어떤지 뭘 하고 싶은지를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이 책은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울은 나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둘째는 우울의 늪에 빠지다. 세 번째는 마음이 아픈 줄도 모르고 네 번째는
곁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으니. 이 책을 우울증과 거리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 계시다면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는 챕터 1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들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괜찮으니까 힘내라고 하지 마. 작가 장민주. 조금 우울한 당신을 위한 자기중심 에세이. 출판사 예문 아카이브. 내 마음을 들여다보다. 감수의 글. 우리는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난간에 부딪히게 된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도 누구나 좌절하거나 상처를 받는다. 심하면 정신적 충격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고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거치고 나면 아, 그때 이렇게 대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자기 나름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며 이후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전보다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대개 부모들은 자녀들이 힘듦을 토로할 때 그들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단순히 사춘기나 학업 스트레스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녀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도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 그나마 그 신호를 포착해 요청에 응답한 부모들마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라고 잔소리할 뿐이다. 이런 말이 우울한 감정을 어느 정도 사그라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우울한 감정을 더 크게 느끼게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한 성향이 짙은 사람들이 영양가 없는 위로의 말을 지속적으로 들을 경우 사회적 스트레스가 발생해 우울증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우울증과 그와 수반되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지난 과거에 대한 자신의 성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울증들에 상응하는 심리학적 지식을 소개하고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전한다. 또한 우울증 환자들이 왜 이런 행동과 사고를 하는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선사한다. 심리학을 배우면 좋은 점이 뭔가요? 많은 고등학생들과 대학에 갓 입학한 학생들이 내게 주로 하는 질문이다. 나는 여기에 이런 대답을 하고 싶다. 나 자신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나면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심리학은 내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
그런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이성적이고 강건한 또 다른 나인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고된 삶에 지친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심리학적 지식과 능력을 얻길 바란다. 프롤로그. 좋아지지 않으면 뭐 어때? 일본 조각가 겸 설치미술가인 구사마 야요이는 자신이 예술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샘솟는 자살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내게 심리학이 바로 그의 예술과 같은 존재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약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증상이 완화됐다가 재발되기를 반복했다. 사실 우울증 치료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 같아 보여도 몇 개월 후 좌절을 맛보거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우울증은 또다시 재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나는 평생 이렇게 살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무력감이 몰려왔고 우울증 완치는 요원한 일이라고 믿게 됐다. 수많은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했지만 우울증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나는 마치 추구 없는 지옥에 갇힌 듯 했다. 대학교 3학년 무렵에 심리학으로 전공을 바꾼 뒤 이론을 통해 우울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범한 사람과 우울증 환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생활 방식, 성격은 또 환자와 어떻게 다를까? 이러한 물음 외에도 내 생각과 행동을 자세히 분석해 우울증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 나 자신에게 어느 정도까지 관대해질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문제를 직시하고 내면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지 등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예전에 우울증 환자의 치유 과정을 그린 영화를 본 적이 있다. 회복한 환자들이 등장해 경험담을 나눴는데 그중 한 여성의 이야기가 기억에 맴돈다. 너무 괴로워서였을까?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이렇게 말했다. 우울증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회복하고 나면 훨씬 더 강해진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 나는 매우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언젠가 나도 그녀가 말한 더 강해진 모습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상상해 보기도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떠올릴 수 없었다. 이후에는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복권 하나 당첨된 적 없는 내게 이런 행운이 생길 리가 있겠어? 라며 그녀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우울증 환자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다. 치료를 병행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고 그로 인해 항상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사투를 벌여야 한다.
그때마다 언젠가 가까워질 결승점의 이미지를 되새기며 나 자신을 격려해줘야 한다. 실제로 몇 년간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내 삶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고 예전처럼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됐다. 여전히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제는 이런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내가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울증 환자가 질병과 맞서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직면하는 문제들을 뭐가 있는지, 또 심리학을 통해 우울증을 어떻게 개선해 나갔는지 알려주려고 한다. 우울증 환자는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함께 어울리기 어렵다는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전면적으로 뒤집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우리 모두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행복해지겠지. 그녀는 자신의 새하얀 왼쪽 손목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손바닥을 쥐었다 폈다 할 때마다 손목 안쪽에서 꿈틀거리는 가느다란 힘줄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처럼 마음이 텅 비어있는 듯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보일 듯 말 듯한 파란 혈관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며 어제 새로 산 미술용 칼을 집어들고는 주저없이 팔목에 장미 한 송이를 그려 넣었다. 아주 심플한 장미 그림이었다. 고통이 들어왔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책상 위에 있던 가느다란 빨간색 펜을 쥐고 왼쪽 손목에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다. 뾰족한 펜 끝이 살갗을 그으며 천천히 지나갈 때마다 손목에는 탁한 붉은색 동그라미가 새겨졌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무채색 벽에 머물게 됐다. 그녀의 무기력한 모습과 무표정한 얼굴이 새하얀 벽과 제법 잘 어울렸다. 책상 위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숫자 3을 가리켰다. 깊은 골짜기에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그녀의 마음에 묵직한 파장을 일으켰다.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다. 눈길을 돌리니 전화기가 보였다.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싶어졌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 힘이 하나도 없었다. 더욱이 그녀의 내면에서는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전화를 걸어. 이게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잖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어쩌면 널 도와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이 시간에 전화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마 아무도 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 전화해선 안 돼. 대부분의 시간을 전화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데 써버렸다. 그녀의 입술은 희미하게 떨릴 뿐 어떤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는 옆으로 드러누웠다.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아주 편안한 자세였다. 그러나 동그랗게 뜬 그녀의 두 눈은 초점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 뭔가를 찾으려 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때때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계속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가 아니었을까. 똑딱똑딱 그녀의 귓가에 시계바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순간 어디선가 따뜻한 빛이 그녀의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의 자극이 느껴졌다. 휴식을 취할 때처럼 자유롭고 상쾌한 기분이 아니라 끈끈한 풀에 끼인 채로 오도 가도 못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죽음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전화기로 향했다. 1980. 나비가 힘겹게 고치를 뚫고 나오듯 있는 힘을 다해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기 건너편에서 잠에 잔뜩 취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죄송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당황한 그녀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 번호는 장 선생님 전용 전화기였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전화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또 민폐를 끼쳤네. 또 그랬어.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떨리는 몸을 더 작고 동그랗게 구부렸다. 이 세상에서 그녀 자신이 차지하는 공간을 더 줄이려고 애쓰는 것 같이 보였다.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혹시라도 가족들이 들을지도 몰라 이불 속에 얼굴을 푹 파묻었다. 땀이 와르르 무너지듯 모든 미안함과 괴로움이 밀려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몸을 일으킨 뒤 그동안 서랍 속에 모아둔 수면제를 전부 털어넣었다.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남은 의식이 몸에서 떠나가기를 잠잠히 기다렸다.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구멍에는 이상한 뭔가가 끼어 있었다. 아프진 않았지만 숨을 쉴 때마다 불편함이 조금씩 밀려왔다. 그녀는 두 눈을 바짝 뜨고 혼란스러운 듯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목에 끼인 물체를 만지려 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고 팔을 드는 순간 심한 통증까지 느껴졌다. 덕분에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그녀는 자신은 팔뚝에 박혀있는 바늘을 발견했다. 의식을 잃은 사이에 링거를 맞고 있었던 모양이다. 방 안의 어둠이 어느 정도 적응했지만 고도근시였던 그녀는 여전히 벽에 걸린 시계를 볼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지 몹시 궁금했던지 결국 침대 주변을 더듬으며 휴대폰을 찾아다녔다. 오른쪽에 있던 낮은 캐비닛 위에서 휴대폰을 겨우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것은 아니었다. 계속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녔지만 휴대폰은 쉽사리 손에 잡히지 않았다. 괜한 헛수고가 계속되자 답답함은 배가 됐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좀처럼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코에도 목에 있는 것과 비슷한 물건이 끼어 있었고 기력도 부족했으며 신경 쓸 일마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어났어? 소파에서 자고 있던 한 여인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제야 그녀는 캐비넷 옆 소파에 누군가가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인이 자신의 엄마라는 것과 좀 전에 찾았던 휴대폰이 엄마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몸 상태는 좀 어때? 나아진 것 같아? 너 어떻게 될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다고. 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상상도 안 되더라. 엄마는 말을 마친 뒤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이게 좀 불편한데 떼면 안 될까? 그녀는 목과 코에 끼어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께 가서 물어보고 올게. 아니야. 괜찮아. 아침에 물어보지 뭐. 다른 거 뭐 필요한 거 있어? 화장실 갈래? 사실 그녀는 지금 몇 시인지 얼마나 더 잘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괜찮아. 그냥 좀 더 잘게. 그래, 그러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 깨워. 내일 아침에 의사한테 그것들을 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몸을 돌려 다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엄마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쯤은 등 뒤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야기 속 그녀는 바로 나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당시 입시와 면접 스트레스로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다시는 어떤 난관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면접을 2주 앞두고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고 자살은 실패로 끝이 났다. 결국 면접도 피할 수 없었다. 고통에서 영영 멀어지기 위해 죽음을 택했지만 그마저도 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내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 반 평균 성적도 지금처럼 처참하지 않고 선생님도 더는 나로 인해 곤란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친구들도 나처럼 이상한 아이를 상대하지 않아도 되니 고등학교 시절 좋은 추억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다 좋아지겠지 하고 믿은 것이다. 행복하라고 강요하지 마.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행복을 누려야 되는지를 잊어버렸다. 사고방식도 비관적으로 변해서 무슨 일이든 가장 최악의 상황만을 떠올렸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도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 당시에 썼던 일기를 살펴보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가벼운 우울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울증 확진을 받고 본격적으로 치료받기 시작한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다. 치료라고 해서 그리 거창하지는 않다.
매주 한 번씩 학교에 있는 상담실에서 상담 선생님과 면담하는 것이 전부였고, 가끔 가오슝 대학교 부설병원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다. 방학이 되면 정신과를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았는데 환자가 너무 많은 탓에 대화를 길게 나눌 수가 없었다. 대체로 5분이면 진료가 끝났다. 그러고 나서 수면제와 항불안제, 세로토닌을 처방해준다. 우울증 환자는 뇌에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약물로 보충해주는 것이다. 다만 약을 먹으면 식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음식에 대한 강박증이 생기기도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계속 살아오다가 스스로 이게 우울증이 아닐까 하고 인식하고 치료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내 증상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당연히 정신과나 신경정신과, 심리상담 같은 개념도 전혀 떠올릴 수 없었다. 그래서 선천적 저혈압, 빈혈, 수면과다, 기억력 감퇴 같은 신체적 변화를 토대로 증상을 설명하는 것이 전부였다. 나중에서야 학교에서 우연히 캐비닛을 정리하다 발견한 우울증 자가진단 검사를 통해 우울증 수치가 위험 수준의 최고 등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모님은 평소 우울증 환자에 대한 심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 종종 누구누구가 우울증이 있대, 너무 안 됐어,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됐을까 라며 우울증을 폄훼하는 이야기도 하시곤 했다. 엄마에게 우울증이 있는 것 같으니 병원에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그냥 생각이 너무 많은 것뿐이야. 우울증은 무슨 우울증이야? 그 후에도 꾸준히 견디기 너무 힘들어, 제발 병원에 좀 데려가줘 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소리는 늘 똑같았다. 앞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면 돼. 좀 즐겁게 살아봐. 우리는 왜 우울증 환자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조금만 힘을 내 라고 쉽게 말할까?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내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고 있잖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결국 상대를 받고 간호사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언니는 나를 상담센터에 데려가 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데려가는 데 동의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우울증 관련한 책을 읽으면서 어쩌면 내가 먼저 우울증에 관해 깊이 공부해서 내 상태를 확실히 알았다면 부모님께 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 예를 들어 보통 사람이라면 아프고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릴 상황에 나는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슬픔을 느끼고만 있었다. 나라는 사람에게는 운도 따르지 않는구나. 난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픈데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만 했다.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 너무 강렬할 때면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라서 쩔쩔매시곤 했다. 어떤 날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어.
온종일 울다 결국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 그만 다니고 싶다 하소연하기도 했다. 심할 때는 자살 충동을 느낀 적도 있었다. 작은 좌절에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참담함이 몰려와 비이성적이고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리고 더 큰 난관에 부딪히면 죽고 싶다. 제발 죽게 내버려둬 라고 아무렇지 않게 내뱉곤 했다. 정말 매 순간 진심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내가 이런 이유가 우울증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부모님께 알리고 싶었다. 지금은 작은 농담에도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돼서인지 두 분의 말투도 매우 조심스러워졌다. 조금씩 자신의 딸이 우울증 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부모님의 무관심, 친구들의 따돌림, 바닥이 된 성적 때문에 불투명해진 입시. 내 인생은 그 자체로 비참하고 엉망이었다. 이때 의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을 꼭 찾아봐. 그래야 내 상태가 좋아질 수 있어. 약만 먹는다고 절대 좋아지지 않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슬프기만 했다. 믿을 만한 친구도 가족도 없는데 어디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나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더라도 내게 쉽게 다가오지 못했을 것이다. 나 스스로가 타인에게 마음의 벽을 쌓아놓고 지내왔을 뿐더러 깊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일도 무척 서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니 심리상담과 약물이 일시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어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라는 안전한 보호막, 즉 사회적 지지의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였음을 알게 됐다. 고층 빌딩 안에는 누군가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중간중간 흰색 그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평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무너질 것 같으면 일기를 쓰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종이와 펜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오늘 겪은 일이나 들었던 감정, 누군가 나에게 했던 말, 최근 본 영화나 책 등 수시로 뭔가를 적는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힘든 일도 일기에 적으면서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곤 한다. 최근에는 이루고 싶은 목표와 넌 정말 대단해. 지난번에 쓴 글보다 이번 글이 훨씬 좋아. 선생님도 소설가의 끼가 보인다고 했잖아. 넌 아직 어리니까 못해도 상관없어.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간 최고가 되어 있을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라고 격려해 주셨던 선생님의 말씀을 적었다. 이제껏 살면서 행운이라는 단어와 어울렸던 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순간이 찾아오면 어떤 식으로든 기록해 두려고 한다. 갑자기 우울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내게도 이런 좋은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다. 설령 아주 몇 초간의 짧은 순간일지라도 말이다. 예전에는 혹시나
왜곡된 시선이나 이상한 특별 대우를 할지 몰라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끔 우울증으로 인해 나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다. 대학에 들어와서는 마음이 괴로워서도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일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생겼다. 물론 그만큼 몰래 숨어 우는 날들이 더 늘어났지만 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웃는 가면을 쓰는 일이 늘어났고 결국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더 어려워졌다. 더욱이 누군가가 나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할까봐 걱정스러웠다. 가면을 쓴 나,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는 사람들에게 긍정과 외향성을 강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아가려면 긍정적이고 활발한 모습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누구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과는 교제하기 싫어할 테니 말이다. 노력하면 빈틈없이 완벽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도 결국 지치게 되고 본연의 나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진다. 아무리 가면을 쓰는데 능통한 사람일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가면을 쓰지 않는다. 남들에게 나는 우울증을 겪은 이력이 있고 오랫동안 수차례 치료를 받아왔다.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언제 또 재발할지도 모른다고 태연하게 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나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 좀 더 나다운 나가 된 기분이 든다. 심리치료를 받을 때 가오슝 대학병원의 한 정신과 의사가 내게 한 말이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있다. 나도 너처럼 북인여고를 나왔어. 상위 1%만 입학할 수 있는 명문 고등학교이기도 했고 정신과 의사라는 목표도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했지. 그런데 갑자기 1학년 때 성적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서 우울증이 온 거야. 그때 스스로를 참 많이 원망했었어.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나처럼 또 너처럼 마음이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날 훈련시킨 게 아닐까 싶어. 같은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한 사람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 그렇다. 우울증을 직접 겪어봤고 심리학으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다 평소 글쓰기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지금도 우울증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나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사회도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 심리학 속 나의 이야기. 감정을 숨길수록 나는 가짜가 된다. 1. 자신의 감정 인정하기. 설령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
나는 이미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자기가 느낀 감정이 바로 진짜 감정이다. 상대방이 당신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거나 당신의 감정을 무책임하게 평가한다면 무시해도 좋다. 절대로 상대방이 당신을 공격하거나 별것도 아닌 일로 소란을 떠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자신의 진짜 감정에 보다 집중하고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방안을 세우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남의 생각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2. 타인의 한계 이해하기.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고 힘든데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유난 떤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 아무도 내가 힘들다는 걸 믿어주지 않는 거야? 힘들다고 누군가에게 고백하면 내게 돌아오는 말은 고작 멘탈이 강하니까 그렇지. 내가 너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다. 이 말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다. 아니 두렵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인가.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살아갈 가치도 없다는 얘기일까? 그저 태연하게 살아남는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이야말로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진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밖에서 산책하는 사람은 건물 안에서 얼마나 멋진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오직 건물 안에서 숨죽인 채 연주자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 공연의 진가를 안다. 우울증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오페라 하우스 안에 있는 연주자라고 생각해보자. 훈련을 받아본 적 없는 보통 사람들은 그들만이 만들어낸 다채로운 연주에 몸을 맡기고 온전히 즐길 수 없다. 건물 외부에서 사진을 찍거나 산책하는 관광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 속에 가려진 우울한 감정을 읽어낼 수 없는 것이다. 반면 한 번이라도 공연을 관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들과 지내본 사람이나 정신질환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 사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상담사라면 비교적 감정을 공유해 그들의 기분과 행동, 스타일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에게 사람은 모두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공감하는 일은 무척 힘든 일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누군가가 내 감정과 마음을 과소평가하더라도 상처받지 마라. 단지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할 능력이 부족할 뿐이며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이제껏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누군가가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미워하지 못했다. 이제는 안다. 나에게도 누군가를 미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애써 용서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괜찮으니까 힘내라고 하지 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